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엽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소통 정치,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특히 중동 전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년 만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 차담 회동을 가졌었고 좀 그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는데 이번 오찬 회동 의미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 여야 관계가 적대, 징후, 대립, 갈등, 분열 이게 우리 정치를 상징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이제 이걸 많이 겪었으니까 어느 대통령보다도 전임 어느 대통령보다도 아마 소통의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아마.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취임 9일 만에 이제 이런 회동을 가졌었는데 18일 만이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18일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아직은 뭐 속도 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떻게든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요. 그리고 취임 일성이 사실 내란 극복, 경제 회복 그리고 국민 통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건데 오늘 이제 만나서 글쎄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현안들이 있으니까 의제에 이제 그 제약 없이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게 이제 김민석 후보 총리자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것 같고 네.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겠죠. 현안이니까.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등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나올 거고 아마 또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내각 구성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장관 내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추경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여야 공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프레임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 대통령학의 권위자 리처드 뉴스타트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네. 그 사람 책에 보면 대통령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레지덴셜 파워라는 그 책이 네.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이 부여한 공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설득력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 아닌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야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이제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소통의 어떤 시발인데 오늘 좀 그런 하나의 그 단초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특히 야당의 지도부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격식에 관계없이 소통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예. 다만 그냥 저는 그 야당의 지도부를 만날 때 조금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번 주에 일정을 보면 외교 일정이나 정치 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예. 외교 일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도 다녀왔지만 24, 25일 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참석할지 참석 안 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난 그 G7 정상회의 때 갔을 때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회동이나 회담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말지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회동이나 회담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촘촘하게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는 게 그렇게 급했나. 특히 정치 일정을 보더라도 이번 주에 보면 24, 25일 날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또 말 많고 탈 많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가장 어떤 외교 일정이나 정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제가 볼 때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는 게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니까 만나긴 만나지만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이재명 그때 당시 민주당 대표가 어떤 대통령과를 만나기 전에 한 2번 정도의 실무 회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제가 조금 정해져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되고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G7 정상회의에 대한 내용만 있고 나머지는 자유의제라고 하겠다 해버리면 예. 그냥 추경이나 인사청문회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격식 없이는 진행되지만 네. 사실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지도 좀 의문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대표가 없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번 달까지만 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당대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과연 저는 대통령의 어떤 소통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나서
어쨌든 뭐 사진 찍고 밥 먹고 한 이런 부분들이 협치의 어떤 시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협치의 본질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도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그러니까 포로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세 곳을 폭격을 했다고 밝혔고 성공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좀 오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예민한 문제라서 저는 오늘 근데 그 얘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예. 오늘 여야 지도부 만나고 대통령과 얘기할 때 그 의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우리로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막연하게 뭐 미국 이스라엘 편만은 들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란 중동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상당히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다뤄야 될 그런 외교 안보 의제입니다.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유가가 올라가면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예.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특히 식품 물가 같은 거. 근데 이 문제가 정말로 중동의 전체 전면전으로 퍼지게 되면 확산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두 번 뭐 어떤 원론적인 얘기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일단. 예. 네, 뭐 중동 문제가 무겁게 다뤄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 오찬회동에 참석 명단을 보면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의제엔 제한이 없는데 대통령과 이제 여당 입장에선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의결됐던 추경안 협조를 구할 거고 반대로 야당 입장에선 포퓰리즘이다라면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좀 얘기가 오고 갈까요?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굉장히 슈퍼 추경이고 또 뭐 우리 소비 쿠폰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추경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여름 이제 뭐 폭우가 내렸는데 사실 시중에는 경기 침체를 넘어서 거의 경기 불황 상태고 거의 돈가뭄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국가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도의 재정을 풀어서 돈가움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다 동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다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번에 아마 재경을 한 30조 정도 풀면 일시적인 경기 반등 효과는 분명히 생기거든요. 나름대로 소비가 조금 활성화되고 흥청망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부분이고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굉장히 저성장 구조에 가 있고 경제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소비 쿠폰이 끝나게 되는 한 4개월 뒤가 되면 또 다른 돈가뭄이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담배를 끊었을 때 어떤 금연에 대한 금단 현상이 오고 술을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오는 것처럼 4개월 뒤가 되면 그동안 좀 흥청망청했던 소비가 확 떨어지면서 오게 되는 그 금단 현상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을 트랙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비 쿠폰이나 뭐 1인당 민생지원금을 풀게 되면 4개월 뒤가 되면 민생지원금 금단 현상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정부에서는 또 다른 한 30조 정도를 풀어서 또 추경을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번에 아마 30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전체가 이제 빚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인 어떤 국가 부채가 이제 1,300조 원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국민 1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뭐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아기 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2천만 원의 빚더미를 던져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마중물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던져지는 그 미래에 대해 어떤 책임이나 어떤 빚을 떠넘기는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민생지원금이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보면 그때 코로나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총선 전에 이것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보면 20대 총선도 보면 민주당에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총선에서 굉장히 우세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민생지원금이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러한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렵고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불황이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우리 조상님들이 보면 흥청망청 쓰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변수가 공석인 예결위원장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달라는 거고 민주당의 좀 선택이 중요한 상황인데 예결위원장을 좀 내어주고 추경을 협조를 받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과반 의석으로 해서 추경안 단독 처리까지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이제 패턴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김철현 교수 말씀처럼 네. 보수 측은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같은 논리들이에요. 제가 뭐 그 논리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해요. 근데 어쩜 이렇게 하나씩 똑같은지. 그리고 이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포퓰리즘 얘기하는데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한 이제 그 표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근데 지방선거가 1년 남았어요. 1년이면은 예.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정치가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지난해 비상계엄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이 지금 의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과한 우려가 아닌가. 우려할 수 있겠죠, 야당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재정 확대가 지금 필요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걱정하는 게 이제 재정 건전성의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인데 이 네.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라요. GDP 대비 국가 부채의 규모가 상승한 속도가 네. 대단히 빠릅니다. 제가 알기로 한 체코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그럴 정도예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런 재정 확대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이제 기축통화국이니까 우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은 지난번에 김문수 대선 후보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대선 전에는 1차 추경 빨리 하자 타이밍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이었다고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태도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2차까지 합쳐서 네. 전 국민 15만 원인데 상위 소득자들에게 15만 원 왜 주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추경 편성을 이른바 선별지급과 이제 보편지급을 같이 혼합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제 비판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결위원장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법사위원장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국민의힘이 달라고 하지만 뭐 여당은 안 줄 것 같아요. 뭐 2년 동안 이제 번갈아 하는 거다라는 거고 네. 또 야당은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자리다 이렇게 서로 이제 각자의 논리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아마 내주지 않을 것 같고 예결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추경을 지금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틀어주고 있으면 지금 워낙 반대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소통이 다시 이 원점으로 또 돌아간다고요. 네. 이걸 네. 어떻게 이제 그래도 여건이 뭔가 협치 정신을 발휘하려면 뭔가는 양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오늘 자리에서 그런 거 정도 하나는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예, 예. 아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었는데요. 지금 자막으로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수사가 이루어진 뒤에 마지막으로 소환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이고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루어진 뒤에 마지막으로 소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오찬의 의제로 돌아올 이야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왜 국정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 의원도 그렇고 점령군 행세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과 뭐 해수부, 방통위 업무 보고가 중단된 걸 두고 강하게 비판을 쏟아내는데 이런 내용들도 오늘 오찬회동에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송호섭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뭐 검증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정위원회 활동에 대해까지는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원래 그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교체기에는 지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해서는 다 따져보는 게 맞긴 맞거든요. 예. 하지만 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검찰이나 또는 방통위원회의 어떤 업무 보고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 중단시켰다는 건 저는 좀 상당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저것들이 보면 결국은 검찰에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사퇴하라는 거거든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예. 저는 방통위원장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해라.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만 물러나는 것이 어떠냐. 한 이런 형태를 저는 업무 보고를 받다가 중단한 형태로 한 게 아닌가. 아마 그 업무 보고가 중단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전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아마 다음 주에 있을 그 업무 보고에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아마 본인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지난 정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직원들이 힘들어질 거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특히 저는 그 검찰의 어떤 근무 보고에 대해서는 중단시킨 건 너무 조금 저는 잔인하다고 보이는 게 검찰이 업무 수사를 보고하는데 불구하고 검찰 해체에 대한 얘기를 해오라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권하고 기소권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당신들이 그동안 기소권 남용한 거에 대한 사례를 다 파악해 와서 보고를 하라는 건데 그것은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검찰 자체 내부에서의 개혁이 아니고 외부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검찰 업무 보고를 받고 나중에 국정위원 기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하면 되는 건데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국정위원회가 지금 나름대로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그 새 정부가 아마 정부 조직법도 새로 바꿀 거거든요. 네. 그때 새 정부 바뀔 때 저는 아마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도 임기에 맞추는 그런 법안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여러 뭐 기관장들이나 우리 그 정부의 우리 강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저는 굳이 저렇게 여러 가지 직원들을 괴롭히는 형태가 아니고 이번에 정보조직법을 통과시킬 때 그런 어떤 공공기관장 인사도 맞추는 법안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신부정 검찰총장이나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마 이번 주 내내 아마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 아마 심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쯤에는 나름대로 뭐 본인의 거취에 대한 뭐 그런 결단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 뭐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위는 이제 검찰의 업무 보고를 이제 퇴짜를 놓은 상황이고 검찰은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산 축소 의혹 수사에 집 착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발된 지 하루 만에 수사팀이 배당이 됐다는 점에서 이제 민주당은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 보니까 과거에 그 조국 전 장관 네.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청문회 며칠 안 남았는데 청문회 그렇죠. 24일, 25일이죠. 오늘 22일이니까 예, 내일 모레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 네. 하고 이제 양이틀간 시가 되는데 검찰이 이렇게 수사 물론 이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전 이 검찰의 행태가 이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상황을 보고한다든지 물론 총리가 이제 총리로 임명되면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청문회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 분명히 이건 또 마치 또일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굳이 검찰이 이렇게 칼을 들이댈 필요가 있을까? 이건 제가 볼 때 검찰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여론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외로 김민석 후보자의 이 여러 제기된 의혹, 이른바 이제 그 자금 지출, 자금 출처와 지출 등 이제 추징금 납부한 거 이런 게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의 학비, 물론 그 학비는 전 배우자가 됐다고 합니다만 이런 게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 출처가 출판 기념회 때 들어온 돈 그거하고 또 이제 장인상 당했을 때, 빅무상 당했을 때 그 돈이다라고 이제 밝히는 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때 과연 해명 소명이 제대로 될지.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썩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최창녕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